안녕하세요. 진정토크 정미영입니다. 혹시 블루유니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 블루투데이라는 인터넷 매체는 접해보셨습니까? 이 두 단체가 이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또 매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 블루투데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도 하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더 많이 알려져야 될 그런 그 단체와 매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몇 년 전에 이 단체와 이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요. 놀랍게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활동 내역을 쭉 보면서 제가 정말 감명을 받아서 이걸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남에게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분이라 초대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어렵게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이 단체 그리고 이 블루투데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왜 이 일을 시작했으며 그동안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는지 자세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유니온과 블루투데이의 대표 권유미 씨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안녕하세요. 내주셔서. 네. 이렇게 평소에 대화할 때는 워낙 다소곳하고 목소리도 자근자근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보 종북 세력하고 싸우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군인이셨다고. 네, 여군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그 내재된 그 뭐랄까 전사의 기질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느끼세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 국가 안보, 그러니까 제가 여군을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이제 깨닫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에 저도 항상 감동받고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더 많은 일을 해오셨고, 사실 저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들을 같이 알려주시고 또 싸워주시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인데, 요즘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활동이 어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이버 안보 뉴스 블루투데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교육,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라사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 블루유니온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바로 또 지원도 하지만 저희가 학교와 같이 MOU를 맺어서 파랑새 봉사단이라는 나라사랑 봉사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희가 강연과 그리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아이들로 이제 건강한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애국심을 가진 건강한 청소년들로 만들고 있다. 네. 예를 들면 강의는 어떤 걸 하시고 또 체험학습은 어떤 걸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청소년들한테 맞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자랑스러움,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리고 또 어떤 나라 사랑이기 때문에 강연은 어떤 그런 리더십, 자긍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그리고 이제 체험학습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라든가 전쟁기념관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뭐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외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시나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경기도의 한 학교, 의양고등학교가 저희가 벌써 이제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학교 스스로가 이제 매년 해마다 국기 개양식을 전교생을 두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또 자랑스러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이런 안보 교육에 영향을 주는 거고 더 네네. 많은 학교들이 블루 유니온에 신청을 해 와야겠네요. 홍보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홍보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또 많이 신청해도 저희가 또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해줄 수도 없죠. 없고 예, 예.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재정적인 건 어떻게 조달하고 계세요? 저희 블루유니온에서는 이제 매해 연마다 그 행정자치부에다가 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계획서를 내서 네, 네. 이제 채택이 되면 예산을 받는 건데 네, 네. 사업 계획서가 매번 채택이 되나 봅니다. 예, 우선 저희가 그 운영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우리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단돈 10원 한 장도 다 교육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저희 같은 이런 올바르게 하는 단체가 채택이 안 되거나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이상한 일이죠, 그거는. 네. 그만큼 검증된 단체로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딱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고 하고 싶으신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제 정교조, 뭐 옳지 못한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 많이 감지하기 때문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 자랑스러움 이런 거를 좀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안보 교육 말고는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런 명절 때마다 캠페인도 하시고 또 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많은 걸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청소년 안보 교육 말고 또 하시는 일들은 또 어떤 게 있죠? 네, 이제 일단 뉴스, 사이버 안보 뉴스는 국가 안보가 기조로 돼서 이제 그 대한민국 안보에 관련된 것들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 교육을 시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등록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그리고 사이버 안보 그리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애국 애족 정신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전시라든가 강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현실에 대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전국 해변가로 휴가철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전시하는 휴가철에는 것들. 해변가에서 예, 예. 안보 전시. 네네 안보 전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보 컨설팅식으로 저희가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수 프로그램. 예, 저희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서 이 프로그램을 잘 짜지 못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 섭외까지 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네네. 또는 연수 프로그램에는 어떤 강의들이 포함되나요? 강의 제목만 좀 몇 개 얘기하신다면. 저희 강의는 저희가 이제 안보 단체다 보니까 국가 안보 그리고 북한 실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인성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국에 대한 그 역사는 정말 열심히 가르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국사를 예. 이렇게 국민들이 모르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몇 개 안 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또 건국사라든지 이런 역사 배경에 대해서 무지한 국민이 많은 나라가 과연 있을까 저는 싶거든요. 네. 직접 교육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일단 그 선생님들이 현장 교육이 아무리 교과서를 잘 만들고 교재가 좋아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그 선생님들의 입장을 자기의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결국 사실 그게 전교조 선생들이죠. 네. 네네.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서 그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는 어른이 돼서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 법 위에 올라서서 아이들한테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을 강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지금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 근데 그 교사들이 결국에는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점들이 문제라고 좀 봅니다. 아, 네네.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소송도 정말 많이 당하신 걸로 알거든요. 물론 직접 하신 것도 있을 테지만 최근에는 어떤 그 소송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동안은 몇 건이나 하셨어요, 진짜? 제가 소송이 사실은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소송을 당하고 또 저도 그 소송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7개 정도인데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은 날짜가 제가 바빠서 놓칠 정도로 그 정도로 소송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 한 있습니다. 17번 정도 네네. 소송을 지금까지 하셨고 그 중에는 이제 내가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소를 당한 네네, 거. 당한 것들이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고소를 했나요? 고소를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국가 안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가리키는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거나 단체들이 저를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신대 문제, 그러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인가요? 네네. 네, 정대협. 네네. 거기하고도 또 소송 중이시죠? 네, 왜 소송이 붙었나요? 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인데요. 네. 그 소송이 저도 지금 좀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저희 블루투데이를 통해서 보도한 것뿐인데 이분들이 왜 소송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1조선인 학교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작년이죠. 서울시에서 그 종북 성향 단체, 친북 성향 단체를 지원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그대로 저는 보도한 누가 그 보도를 것뿐인데 처음에 했죠? 그 보도를 처음 한 곳은 연합뉴스라든가 뭐 KBS 뭐 언론에서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아는 사항인데 종북 성향 단체라고 직접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 매체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 친북 그 단체로 규정된 그런 단체가 코리아 연대라고 있습니다. 네네, 코리아 근데 연대 있죠. 예, 네. 서울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것들을 유럽에 홍보하기 위해서 정대협을 통해서 2천만 원이라는 우리 서울시의 어떤 국민들의 세금이 정대협을 통해서 코리아 연대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코리아 연대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한인 단체들도 많습니다. 근데 유독 왜 친북 단체인 그 단체로 지원을 한 것도 문제고 또 그게 정대협을 통해서 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친북 단체라고 되어 있는 코리아 연대가 혹시 이적 단체로 규정된 단체는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이적 단체입니다. 이적 단체로 예, 규정이 예. 돼 있나요? 예, 예. 네. 대한민국 대법원이 선고를 했을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정대협에다 돈을 줬는데 정작 정대협은 그 돈을 이적 단체에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네. 팩트만 가지고. 네네. 근데 정대협이 고소를 했나요? 그렇죠. 저희가 뭘로 고소를 했나요?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그렇죠. 사실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든가 자신들이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코리아 연대가 저 이적 단체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규정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거기 그 정대협에서는 자신들의 명예를 굉장히 뭐 훼손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그 코리아 연대에 지원한 부분도 있었지만 보도했을 때 사실 국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간첩단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에 뭐 남매 대해서 간첩단 예, 사건, 예, 부부 맞습니다. 간첩단 사건,
뭐 왕재산 사건 이게 다 실제로 간첩 혐의가 인정이 돼서 네, 처벌받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사이버 안보 뉴스는 안보를 다루는 매체잖아요. 네. 그런데 그 KBS라든가 연합뉴스 이런 데 놔두고 일부러 저희 그 블루투데이만 타켓으로 해서 또 저희 외에 이제 비슷한 그런 것을 다루는 성향 그 국가안보에 관련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보도하는 그런 단체 몇 군데를 묶어서 같이 개별적으로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대협이 이 고발한 게 정말 이게 타당성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미향 씨 주변을 봤을 때 아 정대협 예, 예. 대표가 지금 윤미향이라는 네네. 사람이죠. 예. 근데 윤미향이라는 그 대표의 주변에는요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된 것이 한 3명이 그 당사자 주변에 3명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라는 건 뭘? 가족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생이라든지.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990 정확히 얘기하면 애매하게 하면 안 되니까. 네네. 예.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이거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근거한 그렇죠. 뭐 과거의 법원 판결을 보거나 이러면 다 나와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1993년도의 남매 간첩 사건은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93년도에 일어나서 시끄러웠던 그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들이 윤미향 씨랑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윤미향 씨 남편이 그 남매 간첩단 사건에 그 김삼석이라는 네. 분이 남편이에요? 남편이고요. 예, 예. 아 그러면 그 남편이 간첩이네, 그죠? 네네. 아니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지 간첩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4년 정도의 복역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고요. 아니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간첩질을 했는데 4년밖에 허용을 안 사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 대한민국을 지금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고 간첩질을 해서 적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뭐 이런 짓을 네네. 했다는 게 간첩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짓을 해서 적발이 됐고 증거가 확실하고 그러면은 뭐 추방을 하든지 아니면 종신형을 살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4년을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4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네네. 그리고 시누이도 간첩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남매니까. 시누이도 간첩이고요. 시누이하고 그 오빠인 김삼석 남편분하고 이제 연루가 돼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그 형을 살았던 거고, 그리고 그 시누이죠. 그 윤미향 씨의 시매제가 되는 윤미향 씨의 시매제가 되는. 그러니까 시누이의 남편. 예, 그렇죠. 네. 그 남편 같은 경우도 통합진보당 정책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근데 이제 그분은 진짜 집안이 다 그러네. 가까운 예, 형제들 뭐 심지어 시누이의 남편, 자기 남편, 시누이 뭐 다 네네. 간첩 혐의자거나 보안법 통진당 뭐. 그래서 과거 1심의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요. 그 남편은 최기영 씨라고 아마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나. 남편이. 예, 예.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또 복역을 했었고 형을 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편 김삼석 씨는 또 이석기 내란 선동의 주인공, 지금 9년의 선고를 받고 살고 있는 이석기 씨와 또 친구, 같은 학교의 동문이고요. 이게 절친이다 이거 쉽게 네네. 말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석기 석방운동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뭐 비슷하죠.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군가의 인권을 위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그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에 강제로 끌려간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인권을 위해서 이분들이 대신 일을 하고 또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그런 분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이런 여성 운동가로서의 운동을 한다면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들이라든가 또 모두가 이런 걸 인정할 수 있게끔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인권 문제,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룬다면은 여성 인권하면 북한에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인신매매를 지금 중국에서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도 그럼요, 있고 탈북자들 그런 인권. 거에는 침묵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에 대해서만 자신들이 이런 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전에 그 이해가 이 안 가죠. 정대협에서 정대협으로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그 자금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불투명성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비판하는 거를 제가 좀 매체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건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건데 그래도 이렇게 그 말하자면 간첩이라든지 뭐 통진당 뭐 이석기 이렇게 연루돼 있는 거는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대표가 그렇고 네네. 대표 말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그 정대협을 움직이는 실무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 386 운동권 출신들이 오래전에 정대협을 만들면서 거기서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외 대외 협력. 예, 협력위원장 손미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 분의 남편도 한충목이라는 그분도 한국진보연대 대표 공동대표를 하면서 진보연대는 대표적인 이적 단체입니다. 이적 그렇죠. 단체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미 선언을 한 네네. 그런 단체인데 여기서 또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마 우리 권유미 대표는 공감하실 건데 이적 단체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법원이 이적 단체라고 하고는 왜 내버려 두느냐 이적 단체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고 이들의 활동을 중지시켜야지 이적 활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적 단체라고 했는데 활동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럼 대한민국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 아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활동을 하시다 보면 너무 네네.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뼈저리게 느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것들을 그 법안 발의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좀 이거를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범죄단체 해산법이 지금 현재 이적단체 해산법이 있어도 이게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법의 어떤 효력을 발휘를 못하고 너무나 무력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범죄단체 해산법으로 따로 가지고 나와서 범죄, 그러니까 뭐 조폭이든 국가에 대한 범죄든 폭력배든 이런 범죄를 같이 묶어서 처벌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근데 국회에서 이게 뭐 통과가 안 됐죠. 예.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것도. 예. 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이적행위자들 또 이 범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건데 다른 처벌법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만드는 자들이 또 이런 중요한 국가 안위를 위한 이런 법은 또 통과를 안 시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야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여당도 그거를 찬성하지 않고 있고요. 야당은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 위에 자리하고 있죠. 그렇게 그냥 딱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 네, 야단을 좀 치셔야지 돼요. 예, 예. 그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이런 안보 관련 특히 국가 안위에 대한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데 미적거리고 또는 거부하고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해주신 것 동의를 하는 게 북한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남한에 대한 그 대남 전략 혁명 노선 중에서 남한에 의한 혁명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제도권 안에 북한을 그러니까 친북 성향의 그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북한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것도 예. 지금 권유희 대표 생각에는 이게 북한의 대남 전략에 어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전 세계 유일한 공산주의가 지금 존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고 그리고 또 분단 국가이고 휴전 국가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끝없이 남한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남한의 어떤 그런 그 북한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서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우리 권유미 대표 얘기를 들으면 지금 국회에서 북한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북한의 그 대남 공작하는 그 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네네, 내용이 네네. 그렇게 들려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제가 그게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말을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지금의 현상들을 본다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다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또 국가의 국익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국가의 국익이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당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죠. 네. 그리고 또 자기들 이념. 네네, 맞습니다. 네. 이념, 그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정부 기관들이 이 노무현 정부의 그런 어떤 여기저기 그 그러니까 뭐라 그랬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국가 기밀을 너무 많이 요구받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진짜 이 애국심이 전혀 없는, 이 사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네네. 이제 그 연방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방제 통일. 예, 예. 네. 지금 아까 손미희 씨 그 대외협력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예, 그분의 남편 한충목 씨가 그런 것들을 많이 외치고, 진보연대 공동대표라는 예, 사람. 그리고 김삼석, 윤미향 대표의 남편, 북한에 의한 그 연방제 통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외쳤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미군 철수, 여기에 가장 중심에서 활동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이분들은요. 이분들을 뭐 우리가 종북이다 아니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런 어떤 연방제 통일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군 철수해야 된다든지 보안법을 없애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의 70년 동안 변치 않고 하고 있는 그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를 주장하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대협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손미희 씨뿐만 아니라 신미숙이라는 실행위원과 여기에 대부분 정대협을 운영하는 11명의 운영진들 대부분이 각종 시국회의, 그것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시국회의라든가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이런 거에 나와서, 그리고 통진당 해산이 됐을 때 나와서 통진당 해산에 대한 반대 시위,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하면서 왜 이런 시위를 할까?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뿌리 깊게 친일에 대한 그런 반감과 반미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친일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얘가 약간 빗나갔는데, 지금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을 운영하는 사람은 11명이 있는데 네네. 그 11명의 대표는 윤미향이고, 네네. 윤미향의 남편은 과거 93년도에 남매 간첩단 사건의 바로 핵심 인물 그 오빠였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거기 대외협력국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뭔가요? 손미희 씨. 손미희라는 사람의 남편은 대표적인 이적 단체인 진보연대 공동대표고. 진보연대 대표인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상열. 네네. 예, 지금 그 사람도 거기에 이제 대표 공동 대표로.
예, 그렇죠. 한상열 예, 예. 씨도 예, 거기 예. 공동대표였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실행위원이라고 예, 한 예.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저기 신미숙 씨. 신미숙. 예, 신미숙 씨, 배회숙 문화홍보위원장. 네네. 예, 다들 이 사람들은 과거 386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아 그리고서 지금 예, 예. 계속 통진당 해산 반대, 네네. 뭐 이석기 석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네. 지금 외치고 있을 거고 이제 연방제 통일하자고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 이거를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근로유니온이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자기들에게 명예훼손이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소가 성립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도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명예훼손도 아니고 과거에 그 했던 것들을 보도한 건데 명예훼손과 뭐 통신법 위반,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걸었는데 예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지금 재판이 의문이 이겼어요? 형사 재판은 혐의 없음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형사에 혐의 없음인데 뭐 가끔 형사하고 달리 민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런 말은 그런 재판 판결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네네.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 사실을 보도한 건데 근데 그게- 대부분 이 소가 형사에서 혐의가 없으면은요, 저는 이거는 이 성립 자체가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민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은 다른 매체들 같이 소송에 같이 지금 관련된 한 소송 세 군데가 지금 소송을 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배상 청구를 해야죠. 나중에 이거를 다시 근데 저희들도 지금 1심이 끝났어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일심이 진행 재판 중이에요? 날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형사 끝난 게 아마 한 2달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최근 일이네요. 예. 혐의가 없음으로 나오니까 바로 이제 민사로 이제 그 매체별로 소송을 지금 걸었던 상황이고요. 별건으로다가.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 윤미향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네. 남편분 네. 김삼석. 김삼석 씨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 소송을 걸고 넘어지는 게 김삼석 씨가 간첩 혐의로 형을 살았지만 노무현 때 아니요. 또 사면 복권됐나요? 김대중 대통령 1주년 기념 때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사면 복권 그게 때가? 99년도죠. 1주년이 아니고 그러면은 99년 저 취임 1년 만에. 취임 1주년. 그러니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취임 1년 기념할 기념 해서 사면 복권으로. 그래서 간첩들을 사면 복권 시켜줬어요? 예, 김삼석 씨가 그때 사면이 됐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되면서 2003년도에 그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의문사 진상. 진상을 김삼석 씨가 아마 그 조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뭐 국방부 장관 출신 분이 뭐 대거 이제 막 불려가서 많이 이렇게 조사받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기무사령관도 뭐 5차례 정도 막 부르고 한마디로 이 정도. 얘기하면 노무현 정권 때는 네네. 간첩 출신이 칼을 휘두른 그런 정권이었네. 말하자면 전직 간첩이 그죠? 그냥 말로 사면 근데 복권 그 시켜줘야지.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김삼석 씨가 소송을 걸었어요. 대통령을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요. 똑같이. 간첩이 조사한다고 이렇게 간첩이 나서서 지금 이런 걸 조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 새누리당 그러니까 대표. 한나라당인가요? 네, 그분하고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그 칼럼 주필 그분을 고소를 했는데 김삼석 씨가 네. 근데 이제 패소했죠. 김삼석 씨가 패소했죠. 예, 패소했습니다. 네. 다행이다. 네, 근데 요새 분위기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또 그런 얘기했다고. 아니 나는 그냥 팩트를 가지고 그런 셈이네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왜냐면 저도 재판을 한 14건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재판이 좀 지겨워요. 이제 피곤해요 그거.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그렇게 간첩 출신한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으시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부인이 지금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안부들 제대로 보상 못 해줬다고 지금 뭐 맨날 시위하고, 그리고 지금 그 그 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그것도 네네. 지금 정대협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대협이 주도해서 93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끌고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 하면서 뭐 하나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제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죠. 10몇 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자기들이야말로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놓고도 가시적인 무슨 뭐 하나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가시적인 결과 하나 나온 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마치 나라라도 팔아먹은 것 같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래서 나는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제 근데 정대협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게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그렇죠. 때문에 과거 이런 정부들이 문제가 사실 안 한 건데 생긴 거다라고 아니 보고요. 그래도 과거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는 그런 간첩 사건 혐의자 아직 실형을 받은 사람도 사면 복권을 시켜줄 정도로 코드가 맞았는데 왜 안 해줬냐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걸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정권에서. 근데 저는 이게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런 위안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돼서 이게 국가의 정책 사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할 일을 이런 시민 단체가 나서서 국가보다 더 앞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막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의 어떤 이 협상 과정에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담당하는 어떤 그 담당자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외교 채널을 채널이 통해서 있죠. 당당하게 부딪혀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국가에서 이거를 일개 단체한테 맡기고 그 단체가 이거를 또 가지고 이슈화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걸 그 이슈를 선점했다고 전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슈화된 것들을 선점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이 활동에 대해서는 대단한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정부의 협상을 일개 단체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게 처음이었다고 전 봅니다. 왜냐면 다른 위안부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군에게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런 여성들이 그 출신이 여러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낸 어떤 협상 결과 그만큼의 10분의 1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낸 게 없어요. 일본으로부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해요. 네. 그런데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그만큼 일본이 좀 양보를 한 것도 사실은 좀 신기한 일일 정도로 아주 그동안에 아주 양심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그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 우리가 뭐 10억 엔인가 받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보상비로. 네네. 근데 그 돈을 왜 받았냐? 이건 충분하지 않다. 다시 협상해야 된다. 막 이러고 떠들었는데 누군가가 또 그 돈을 빼서 단체 운영비로 썼다고 5억인가를 또 빼서 썼다는 보도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 돈은 또 빼서 쓰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문제죠. 그러니까는 그 이중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으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일본과의 문제를 정말 현명하게, 우리가 좀 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더 큰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이 정도 우리가 됐으니까 그래도 사과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아베 총리도 그렇게 사과를 했고 93년도에 고노다마 때도 이제 이런 사과를 정식으로 최초로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정대협이라는 시민 단체가 국가적인 이런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앞에서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이 국가를 대신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통하고 있는 우리 이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봐요. 일본의 사과라는 게 사실 명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는 유감 표명 정도에 그치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전향적인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그런 어떤 외교적인 자세, 태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근데 일본과는 뭐 이 독도 문제도 그렇고 참 그 어려운 진짜 가깝고도 먼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지금 친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그러면은 거의 당시 친일을 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다 떠나시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세력이 여전히 이걸 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우겨대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고 보면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 안에는 정말 악질 친일파의 후손이 드글드글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네. 권유미 대표께서 쭉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네. 재판을 그래서 지금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하고 하고 계시고 네네. 또 뭐 미시 USA 예, 제가 거기하고도 지금 또 패소를 재판- 했습니다. 제가 1심에서요. 그래서 지금 2심에 항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민사 소송인가요? 예, 형사 민사인데 네. 이제 형사도 형사는- 진행 중인데 아직 판결이 안 나왔고요. 형사는 아직 네네. 1심도 판결이 안 났고 네네. 민사는 1심에서 판결이 났는데 네네. 손해배상을 얼마를 물어주는 걸로? 지금 손해배상이 제가 아마 그 저희 직원들까지 다 해서 거의 뭐 한 7천 정도. 예. 7천만 원? 예, 예. 미스 USA에다 누구한테 뭘 어떻게 물어주길래 7천만 아, 원씩?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한 게 그 1심 판결이 저한테 손해배상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그들이 소송한 금액은 7천만 원이었는데 아, 근데 이제 그 100만 원의 그 판결에 대한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 내용이 너무나 제가 거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을 아, 정도로 저쪽에서 7천만 원 물어내라라고 네네. 소송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재판부가 네네 100만 원만 물어줘라. 근데 그런 자들한테는 100만 원도 아깝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이 어때요? 판결문이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거기에 제 자신이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소송 걸린 게 제가 미시 USA에 거기 활동하는 인물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종북 성향 단체와 함께 그 시위를 했다 이렇게 했지 그 사람들을 종북 성향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뭐 미시 USA가 종북이 아니다 뭐 이런 얼토당토 않은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판결과 그 재판 내용과 너무나 안 맞는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판사가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던가요? 글쎄요, 그분은 뭐 한 뭐 50대, 50대 아, 후반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인데도 그런 식으로 판단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를 일단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잘못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제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는데 이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제가 인정한다는 거는 제가 활동하는 거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그거를 근데 지방법원 해보려고요. 판사가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그렇게 나이 드신 분도 있나요? 뭐 보편 50대 후반이면 저는 나이 들으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좀 더 고법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 그 연륜에 따라서 승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이를 확인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하여튼 뭐 그건 보여지는- 중요한 일이 예, 아니고 예, 네. 그것도 참 말이 안 돼서 계속 끝까지 싸우셔야 될 일이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재판을 거의 20건 가까이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긴 거는 얼마나 되고 제가 이긴 거는 이제 유성 그 서울시 간첩단 사건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소 박원순 자체가 시장이 있을 때 지금 예, 발생했던 맞습니다. 서울시 직원인데 알고 보니까 간첩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사건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것도 사건에 민변이 대해서는 나서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하여튼 민변은 간첩단 사건 뭐만 나오면은 네. 자기들이 나서서 그럼 뭡니까 맨날 간첩단 변호 자발적으로 해주고 돈도 안 받는다는 말도 있던데. 네. 뭐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네. 뭐 정당하게 당연히 받아야 될 건 받아야겠죠. 자기들 자신들이 뭐 아니 하는 뭐 소송이니까. 자원봉사하는 예, 게 예. 많다고 그래요 그런 네네. 사건에. 근데 잘 예, 뭐 예. 그건 뭐 정확한 이제 사실을 더 확인해봐야 네. 들은 얘기긴 하지만 근데 뭐- 그런데 이겼어요. 예, 이겼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또 가장 또 자부심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가 행정심판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건으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주민보라고 하는 종북 매체를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제가- 뭐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찬양 신문이더라고요. 네, 제가 맞습니다. 봤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허가를 내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폐간 시켜야 된다 하니까 그 자주민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이제 그 발행인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 바꾼 발행인도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압수수색 받았던 사람이고 그 전에 이제 발행인도 이창기 씨라고 그때 당시에는 구속돼서 이제 형을 살고 있고 왜냐하면 처음 그걸 고발했을 때 당시 제가 국가보안법 형을 살고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이런 신문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자동 폐간이죠. 예, 자동 폐간인데 그게 유지가 돼 있길래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그거를 민원을 넣었는데 발행인이 바뀌고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발행인 바뀐 그 사람도 그 집안이 다 간첩 혐의로 연루돼서 형제들이 그래서 또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도 안 통하길래 저희는 이제 문체부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2년 동안 이제 저희가 자료를 좀 모았죠. 모으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은 단체인 제가 그거를 해서 될 소송 자체가 아니었지만 그것도 소송도 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소송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그거 폐간하라고 서울시장에 그걸 허가를 해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거기를 대상으로 거기서 이렇게 둘만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가 박원순 시장을 안 되는 소송을 말도 안 되는 거를 일부러 소송을 행정심판 소송으로 걸어서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국회에다가 그거를 넣었죠. 민원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때 서울시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것도 식으로. 방법이네요. 예, 예. 국회에 말하자면 국회 소위원회인가요? 네네. 거기서 국정감사할 때 서울시를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할 때 감사하고 당신들 왜 거의 뭐 이거는 종북 매체인데 왜 이거 폐간 안 시키느냐 이거 질문을 했고 네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폐간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이 서울시장이 말을 한 건가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허가를 안 내줬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승인을 안 한 거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폐간을 안 시킨 거죠. 서울시장이 도장을 안 찍어서 그 당시에 그 도장을 찍어달라고 이제 공무원 담당자가 서울시 홍보과 담당자가 아마 그 일 때문에 근데 박원순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우리가 폐간시키겠습니다 하고도 계속해서 도장을 안 찍고 버틴 거죠. 계속 내버려 두려고. 네네. 박원순 시장님, 네. 네.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 공무원 담당자가 좌천까지 됐습니다. 그 폐간이 되고 나서. 그럼 박원순 시장이 예. 담당 공무원을 또 좌천시켰어요? 그렇죠. 예. 어디로 갔어요, 그분은? 그분이 아마 그 당시에 잠실체육관 그쪽으로 이제 하천돼서 본청에 있다가. 예. 그래서 그쪽으로 근무. 공무원 사회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압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앞에서 24시간 동안 공사장에 큰 펜스를 가지고 대형 펜스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시위를 일주일 동안 했죠. 24시간 시위를요. 그래서 밤낮으로 거기 서 계셨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뭐 도장을 찍었으니까 폐간이 됐지만 또 안타까운 게 다시 자주 15로
또 이제 뭐 그런 언론을 또 우리 언론 신문법이 너무나 약하다 그럼 이제 보니까 자주민보가 그렇게 악정 고투 그때 폐간을 시켰는데 이제 그 일을 똑같이 하던 자들이 자주시보를 만들어 가지고 또 네네, 하고 있다 또 이거잖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싸워야 되는 거네요. 또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내놓고 김정일, 김일성 찬양하는 자들을 완전히 격리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이름 바꿔서 하고 또 이름 바꿔서 하고 통진당 해산을 시켰는데 통진당 하던 사람들이 해산만 됐지 정치에서 퇴출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당을 만들어서 또 나온 것처럼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이 말하자면 스트레스와 국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도 참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유미 대표. 끝까지 그렇게 싸우고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또 자주 시보하고도 또 싸우셔야겠네. 지금 이제 신문법이 너무 약하니까요. 뭐 언론은 누구나가 조건만 만들면은 그 인터넷 신문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그 자주 시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위해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랑은 저희가 싸워야 되겠죠. 네. 오늘 뭐 장시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네. 우리가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블루 유니온, 블루 투데이에서 어떤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또 하셨는지 오늘은 뭐 소송 이야기하고 뭐 네. 교육 이야기 잠깐 하고 그냥 끝나는 게 됐는데 너무 귀한 얘기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구체적인 블루 유니온과 블루 투데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해요.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나왔는데 뭐 두 번 네. 나오시는 거지. 뭐. 제가 화면 네, 오늘은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서 네.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블루 유니온과 블루 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안보투사 이 대표 권유미 씨를 만나서 자세한 그동안의 고초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네, 이런 일들이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의 활동을 좀 더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